안녕하세요. 니체의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순관자들에 대해서 순관자들에서 지난 시간에 하던 걸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철학자, 행위사학자들, 미학자들에게 니체는 황소와 같이 행동할 것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전기를 끄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 활동, 생산적인 그런 모습, 그리고 울부짖는 지상의 모든 것을 지상을 참여하는, 지상의 것들을 참여하는, 현상을 참여하는, 천상이 아니라 현실을 중시하는 그걸 강조했고, 오늘은 괴물을 이끄는 괴물을 정복하고 수수께끼를 풀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괴물과 수수께끼도 구제해야 하며 이 괴물과 수수께끼를 천상의 아이들로 변화시키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칸트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괴물과 싸워서 괴물을 갖다 굴복시키고, 그리고 이제 인류 어떤 수수께끼 철학적인 문제들을 풀기는 했지만은 큰 성과죠. 이것만 해도 큰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은, 그러나 칸트조차도 자기 자신의 괴물과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 자기 자신 속에도 괴물이 있다는 거,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인정을 하지 않는데, 니체는 모든 인간에게 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괴물이 사회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수수께끼, 불가사의도 있는데, 이런 것을 푼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이거는 뭐 철학을 해야만 이거는 가능하긴 한 건데, 그러니까 밖에 괴물은 잡기가 쉽습니다. 그 우리 동양에서도 뭐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그 사실 그 평천하보다 세계를 갖다가 정복하고는 그런 평천하보다도 오히려 수신이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이제 그런 어떤 순리대로 이제 그 수신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걸 그렇게 이룬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평천하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니체는 요 인류 역사에서도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외부 대상을 먼저 정복하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단계를 밟는데, 이런 칸트 같은 거물들도 아직 자기 자신을 이제 몰랐다는 것이죠. 괴물과 수수께끼를 이것을 풀고 이제 아예 초인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인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간단치가 않죠. 세상 대상을 아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 인간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니체는 요걸 칸트에게는 이런 것을 이제 요구하는 것이죠. 그의 인식은 칸트를 비롯한 그런 어떤 철학자, 행상학자의 그 인식 수준은 아직 미소 짓는 것도 질투하지 않는 것도 배우지 못했다. 아직 미소 짓는 거 이런 것도 아직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멀죠. 열정, 용털이만한 열정, 거센 열정은 아직 아름다움 속에서 잔잔해지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정은 이제 권력의지라고 봐도 되는데, 권력의지만으로도 이제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의지, 잔잔해지는 이런 잔잔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열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열이라고 그럴까,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 권력 의지만으로는 미를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의 열망이 포만이 아니라 아름다움 속에서 침묵하고 짐장하기를, 포만이 아니라 침묵하고 짐장, 우아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사상을 가진 자의 관대함에 속하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우아함,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수준 높은 그런 관대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상이라기보다도 그냥 상당히 수준 높은 관대함을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 팔을 머리 위로 두른 채 영혼은 그렇게 쉬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휴직조차도 그렇게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바로 영웅에게는 아름다움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다. 가장 어려운 것이다. 아름다움이라는 제 아무리 경전한 의지로도 획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즘 아름다움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은 진리와 도덕을 이루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때로는 아름다움을 더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 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철학의 뭐 중심 주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 진리와 도덕하고도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칸트는 이제 이것을 그 분리는 하기는 했지만은 그 아름다움도 이제 요 보편적인 어떤 객관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칸트는 추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것이 아직 그 철학에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을 못했다 하는 것이죠. 칸트의 어떤 위대한 업적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주체적이라는 거,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칸트가 강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아름다움만큼은 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관적인, 주체적인 그런 아름다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체적인,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아름다움은 쉬운 것이죠. 사실은 자기만의 어떤 그런 독창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창조해야 되고, 그게 이제 아름다움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름다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갖다 창조하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주체적인 아름다움, 이런 개념 자체가 이제 어쩌면 니체가 최초로 이렇게 개념을 갖다가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체적인 아름다움, 주관적인, 니체는 그 진리, 도덕도 이제 주체적인 진리, 주체적인 도덕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칸트는 그렇게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칸트도 뭐 진리와 도덕, 뭐 미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사상을 개진했습니다만 어떤 주체적인 그런 진리, 주체적인 미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조금 넘치기도 하고 조금 모자라기도 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에게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넘치기도 하고 모자라게 한다. 이거 이제 중용이죠. 중용. 그 이제 중용. 동양에서도 중용, 서양에서도 이 중용의 도를 강조를 하는데, 니체가 여기서 말하는 이 중용은 또 미학에서도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미학, 중용. 사실 이거는 어려운 것이죠. 중용. 중용이라는 것은 뭐 중간이 아니라, 중간이라고 하면 그건 큰 오해죠. 중간, 중도 같은 게 아니고 그 중이라는 말이 적중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적중. 그러니까 진리라든가 어떤 어떤 미에 가장 적합한 거, 적중하는 거,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거, 뭐 그런 것을 이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넘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맞추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니체도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중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중용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연구할 게 많습니다만 하여튼 그 중간 뭐 중도 뭐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 진리와 어떤 이 정의 뭐 도덕 이런 것에 완전히 합치를 하는 그런 경지, 그것을 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든가 도덕 이런 걸 모르면 중용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중용하면 안 되고 그 전제 조건인 진리가 뭔가, 정의가 뭔가, 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정의가 먼저 개념 정의가 돼 있어야 중용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용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선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적중이니까 일치하는 것이라고 이제 한번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근육을 느슨하게 하고 의지라는 마구를 풀고 서 있는 것, 이것이 그대들 모두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근육을 느슨하게 하고 의지의 마구라는 말은 좋은 말인데 여기서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지라는 그 고삐, 다른 사람이 고삐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라는 것도 니체는 이거 중시합니다. 그 권력 의지 어떤 말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말을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고삐, 그러니까 근육을 느슨하게 의지를 고삐를 풀고 했으니까 이제 힘을 빼라는 거죠. 좀 힘을 빼야 된다는 거죠. 이 고매환자, 순고환자들 너무 힘을 주고 무겁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경쾌하게 힘을 좀 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힘 빼는 것도. 그 뭐 어떤 스님이 그 명전 스님인가 그 뭐 힘 빼고 삽시다 뭐 그런 책도 나와 있는데 좀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게 잡고 고매한 자들이니까 숭고하고 뭐 무게만 잡지 말고 좀 힘 가볍게 그렇게 살아. 힘이 관대해지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로 내려올 때 나는 이러한 하강을 아름다움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니체의 어떤 아름다운 미학은 현세로 내려오는 것, 눈에 보이는 세계, 어떤 현실로 내려오는 것을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류식으로 말하면 하화중생, 뭐 도가식으로 하면은 화강동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중과 이 현실과 함께 하는 거, 눈높이를 좀 낮추고
힘을 관대하게 해서 힘을 좀 관대하게 해서 사랑스럽게 해서 그렇게 세계로 현실 세계로 내려오는 것, 그 눈높이를 좀 맞춰 가지고 민중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창조하는 아름다움, 그런 것이죠. 그대 강력한 자여 나는 다른 누구도 아닌 그대에게서 바로 아름다움을 요구한다. 그대의 선의가 그대의 마지막 자기 극복의 대상이 되기를. 이제 이 마지막 아름다움의 이제 마지막 요구가 그대의 선의가 마지막 극복의 대상이 되기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지만 자기 자신의 선의를 극복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어떤 그런 감정까지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편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의까지도 극복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의 도덕성까지도 다 극복하고 정복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대가 온갖 악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때문에 내가 그대에게 선을 요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이 현실에서는 그 선이라는 이름으로 악이 자행되고, 그러니까 선이라는 이름의 그 악랄함, 그것을 직시하라는 거죠. 선과 악을 똑바로 알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거 선과 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의미가 전도된 그런 세상에서는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정확히 알고 알아야만이 선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이렇게 지금 니체가 뒤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는 허약한 자들을 종종 비웃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앞발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착하다고 믿는 게 아닌가. 요 이제 그 선하다, 이 선한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선한 사람들, 법과 도덕대로 이렇게 원칙대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도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기 어떤 무능력의 어떤 무력함의 어떤 도피처로서 도덕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발이 마비됐다, 무력하다, 무능한 사람들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도덕밖에 없죠. 도덕성. 능력 있는 강자에게는 악하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신을 갖다가 이제 변명하는 무력함을 갖다가 감추는 덮는 그런 어떤 도피처로서의 어떤 이런 도덕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니체가 볼 때는 도덕이 무능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권력 의지를, 능력 의지로 이렇게 푸는 그 학자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인간의 권력,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도덕성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을 내세우면서도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은 그 사회가 악이 지배하는데도 그게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악이 지배하는데 자기 자신만 선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이라고 또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선하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갖다가 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함께 길러야 하는 것이죠. 내가 선하게 사는 것보다도 이 악한 세상을 갖다가 바로잡는 일, 그거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함께하는 능력, 연대하는 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니체는 항상 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권력 의지라는 말을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이 말이 권력이라는 말이 이제 부정적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데, 니체는 그 권력이라는 말을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권능, 또는 힘, 활력, 능력, 어떤 삶의 능력,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니체는 이제 권력을 힘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을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도 힘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힘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대는 원기둥의 덕을 추구해야 한다. 원기둥은 높이 올라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부드러워지지만 그 속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지 않는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죠.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원기둥의 그런 어떤 덕을 갖다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기둥은 높이 올라갈수록 가늘어지고 작아지고 그러긴 하지만은 아름다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속은 더 단단하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의미도 멋지지만 이대로 그대로 해석해도 멋있는 문장인데, 이거 이제 니체는 미학하고 이제 연계지으면,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학이라는 것도 미학이라는 것이 아름다움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인간을 강하게 하는 것,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술이야만이 그게 참다운 아름다움이고 미학이라는 것이죠. 원기둥의 도덕,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 그대 고기 앉아서 그대는 언젠가는 아름다워져서 그대 자신의 아름다움을 비춰줄 거울을 마련해야 한다. 그때 그대의 영혼은 신적인 욕망으로 전율하게 되리라. 그 이제 그 욕망, 그 아름다움이 이제 그 신적인 신성한 욕망으로까지 이제 전율하게 돼. 그 신성한 어떤 욕망, 그 욕망이라는 것이 이제 그는 속된 속물적인 것이 아니고 신성하다는 거.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감정적인 거니까 그런 신성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갖다가 창출하는 것이 욕망이니까 신성하다 이 말이죠. 그 자부심에도 숭배의 마음이 깃들더라. 영혼의 비밀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영혼의 비밀은 영혼을 저버릴 때 비로소 꿈속에서 영웅을 넘어선 영웅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영웅을 넘어선 영웅. 모든 인간에게는 또 영웅을 품고 있다고 그랬죠. 모든 인간에게는 그 영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잠재된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웅을 살아서 그걸 펼치지 못하느냐 이제 그런 차이인데 누구나 하여튼 영웅을 품고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것은 영웅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칸트라든가 이런 사람을 니체는 영웅으로 보지만은 그 속물적인 영웅이다 이거죠. 그런 영웅은 참된 영웅이 아니고 그 칸트가 그 영웅으로 불리긴 하지만 위인으로 그렇게 일컬어주긴 하지만은 그런 영웅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런 영웅을 다시 넘어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선 인간 초인이 되듯이 영웅을 넘어선 영웅. 그러니까 영웅이 아닌 초인이 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웅을 다시 넘어서서 초영웅이 되면 이제 초인이 된다는 거죠. 그 영웅을 넘어선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을 갖다가 완전히 버려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기 정신을 갖다가 완전히 개조를 해야 된다. 영혼을 버릴 때 영웅을 넘어선 영웅이 된다. 그러니까 칸트도 아직 참다운 영웅이 위인이 아니라는 거죠. 천재가 아니라는 거죠. 칸트 종교에 이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종교 속에서의 어떤 철학을 펼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웅도 아니다. 참다운 영웅은 아니다. 영웅이로 불리긴 했지만은 제대로 된 영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갖다가 갈아엎고 참다운 영웅으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칸트 같은 그런 거물조차도 이렇게 완전히 그냥 까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양의 나라 이거는 했습니다. 이거는 뭐 한 몇 달 전에 했기 때문에 이건 했고 교양 속물에 대한 그런 비판이죠. 이 교양 속물 사회 했고 결백 성향의 인식, 그 순수 인식 여기에서 이제 칸트의 어떤 인식론, 칸트 철학 칸트를 비판한 그런 거였는데 순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인식 뭐 말은 좋지만은 그 인식이 순수하다. 순수하면은 생산을 못 한다 그랬죠. 생산. 임신은 달처럼 이렇게 다른 생산을 못 하는 거죠. 빛만 반사하고 그런 순수 인식. 이 부분도 이제 칸트의 철학 인식론을 비판한 어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했죠. 이것도 했고 여기까지도 했습니다. 학자들에 대해서 여기도 했죠. 학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나게 아주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학자들에 대해서 뭐 기계에 불과하다, 물레방아다. 학자들이 하는 것이 물레방아 수준밖에 안 된다. 뭐 서로 감시하고 독을 타고 독을 조제하는 사람 속임수, 뭐 주사위 노릇을 하고 뭐 늪에서 뭐 허우적거리고 뭐 이런 아주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 했으니까 한 서너 달 전에 한 2월달이니까 좀 오래됐네요. 한 2월달에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인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시인들 요 앞에 그 숭고한 사람들하고 좀 연관이 됩니다. 요 시인 그 숭고한서 미학에 대한 미학자 비판과 그다음에 요 시인들도 예술의 시도 예술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술하고 관련되니까 한번 봅시다. 시인들에 대하여 내가
몸에 대해서 더 알게 된 이래로 니체 자라투스 제자에게 물었다. 나에게 있어서 정신은 다만 정신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그리고 모든 불멸의 그것도 다만 비유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저는 선생님께서 전에도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제자가 말했다. 그는 선생님은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시인들의 거짓말은 지나치다. 선생님께서 왜 시인들의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하면서 자네도 왜라고 묻는가. 요 지금 이 내용 앞에는 자라투스하고 제자들하고 이제 그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데 니체는 시인들을 갖다가 거짓말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왜 그렇게 말하냐, 그 근거가 뭐냐, 이제 요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불멸, 니체가 이제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는 시인들이 뭐 불멸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불멸, 뭐 정신처럼 불멸, 이 불멸, 영원 불멸 이런 건 종교죠. 그 칸트를 비판한 그 주 목적이 그 종교에 갇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은 건데, 요 시인들도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멸 운운하고 뭐 정신이라는 것도 요 신이란 뜻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얘기를 아직도 시인들 하기 때문에 니체는 여기에서 이제 붕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들이 사실은 니체는 시인들을 상당히 그 인정을 높이 평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들이 불멸 운운하는 거. 나의 체험이란 게 기껏 어제부터 시작된 것이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근거가 뭐냐. 저자들이 그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시인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고 이제 제자들이 따지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체험이라는 것을 이제 중시한다는 거죠. 내가 내 견해의 근거들을 체험한 것은 훨씬 전부터 일이다. 그러니까 근거라는 그것보다도 얼마나 어떻게 체험을 했냐. 그게 더 중요한. 근거라는 것은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거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근거라고 했을 때 그 근거의 근거까지 이렇게 파고들면 또 이것은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아니라 니체는 그것이 체험적으로 했나, 체험적으로 아냐 모르냐, 이제 니체는 이제 체험을 중요하는 것이죠. 이성 뭐 이런 이론적이보다도 체험적인 것. 그러므로 내가 이 근거들을 간직하고 있으려면 내가 이러한 근거가 나는 기억을 저장하는 통이 되면 모든 근거를 뭐 다양한 기억 창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됐네. 지금 나의 견해 자체를 간직하는 것처럼 내게는 벌써 버거운 일이 있어. 그리고 사실 날아가 버린 세도적인, 그러니까 요 근거라고 하는 것은 날아간다 이 말이죠. 변하고 하기 때문에 날아가고 또 들여다보면 거기서 날아오고 또 새로운 근거들이 날아오고 낯선 새도 새로 온다 이 말이죠. 날아온다. 그놈은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몸은 불을 떨지. 그런데 자라투스가 예전에 자네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시인들이 거짓말이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고. 하지만 자는 또한 시인.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반전이죠. 요 책도 이제 요 책도 철학 시고, 니체 자신도 시인이었습니다. 그냥 자라투스도 시인인데, 왜 시인이면서도 시인들을 가르쳐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냐, 이 말이죠. 니체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비판에 이제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여기서. 나도 시인인데, 시인들 지금 비판하는 것은, 자기 비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네란 자라투스트라가 그렇게 말했을 때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하는가? 왜 자는 그 말을 믿는가? 나는 자라투스를 믿습니다. 그러나 자라투스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미소 지었다. 믿음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자는 건 니체는 이게 믿음 그러면은 이 종교적인 냄새가 나죠. 뭐 믿고 뭐 제자 뭐 스승의 관계를 하더라도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은 정출어람을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믿고 안 믿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믿는다 이런 말에는 불쾌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주 진지하게 시인의 거짓말이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면 그 말은 옳다. 사실 우리는 거짓말, 우리라고 이제 니체가 이제 자기 겸손하고 자기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거죠. 니체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시인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시인의 입장에서 그러면 한번 자신도 되돌아보고 시인들을 비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일단 하면서 시인을 끌어안죠. 시인을 비판하기 위해서도 그러고 시인에 대한 애정을 지금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지금 시인을 비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니체는 거짓말 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또한 우리는 아직 아는 것도 너무 적고 배우는데도 서툴다. 이것도 이제 겸손이죠. 이제 우리라고 했는데 아는 것도 너무 적고 시인들이 엄청나게 그 아는 것이 사실은 많죠. 뭐 가장 뭐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는 것이 없고 배우는 것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죠.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나는 모른다 이 말을 하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사실 그 뭐 모른다는 소리는 그 보통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을 하기 모르는데 모른다는 말은 할 수 없으니까 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 어디 과거에 이제 뭐 길을 이렇게 길거리에 어떤 길을 물었을 때 사람들은 모른다는 사람이 없죠. 그 길을 물으면 뭐 잘못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도 자신님 때문에 모른다는 말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인들 중에서 자신이 포도주에 다른 것을 섞지 않은 자가 있을까? 사실 우리들의 지하 포도주 창고에서는 해로운 혼합이 자주 일어난다. 이 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로운 독의 혼합이 자주 일어난다. 그 끔찍한 거죠. 이제 그 시인들도 이렇게 독을 뿌린다 이 말입니다. 독을 뿌린다. 뭐 그 국가도 독을 뿌린다 그랬고 종교도 그러니까 다 인간 삶의 적대적인 것입니다. 그 니체가 지금 시인들에게 하는 것은 독을 뿌리는 포도주는 이제 요 시죠. 시에 독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애 적대적인 어떤 죽음의 어떤 그런 죽음을 유도하는 뭐 그런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갖다가 저해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시를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죠. 거기서 말로 할 수 없는 온갖 일들이 일어난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독을 풀어 나왔으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알미 보잘것없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알미 보잘것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면은 시인이라고 해도 시인은 뭐 상당히 오기가 넘치고 오만할 정도인데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내려오면은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젊은 여자들인 경우에 특히 그렇다. 그리고 늙은 여자들이 밤마다 이야기해주는 것만들도 우리는 애타게 갈망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라고 부른다. 이제 여성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성적인 것. 그리고 무언가를 배우는 자들에게는 봉쇄되기 마련인 지식에 이른 특별한 비밀의 길이라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민중과 그들의 지혜를 믿는다. 그러니까 요 이제 시인들이 겸손해지면 민중에 대해서도 전적인 신뢰, 지혜를 얻는다. 그 민중에서도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민중을 신뢰하고 민중에서 지혜를 얻는다. 그러니까 민중에게 오히려 그 지식인보다도 그 삶의 지혜가 더 풍부할 수가 있죠. 사실 그 민중에 대해서 뭐 우리는 뭐 그 어떤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만은 사실 그 민중이 지식인보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데 이제 지식의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더라도 삶의 지혜 면에서는 오히려 민중이 더 훨씬 높은 지혜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모든 시인들은 믿고 있다. 풀밭에 혹은 고독한 산비탈에 누워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여러 사물들에 대해 무언가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시인들은 이 뭐 자부심 대단하죠. 풀밭에 누워서 이제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무언가 비밀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연에 대해서 이제 귀를 기울이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시인들은 어떤 그런 자연 속에서 어떤 그런 자연의 신비, 진리를 갖다가 발견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부드러운 흥분이 찾아오면 시인들은 언제나 자연 자체가 자신들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믿는다. 그리고 자연이 자신들의 귀에 은밀한 말과 감미로운 사랑의 미를 속삭인다고 생각한다. 이 사랑에 빠지고 뭐 자연과 완전히 합일되는 그런 경지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자연과 합일되고 하나 되어서 사랑에 빠지고 뭐 도취되는 거죠. 이제 감미로운 미를 속에 속삭인다. 도치 황홀경에 빠지는 거죠. 흥분이 찾아오면. 그리고 모든 죽어야 할 운명을 타고난 자들 앞에서 이것을 자랑으로 뽐낸다. 이거는 아무나 이런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시인들은 이런 뭐 천인 합일 이런 어떤 그런 황홀의 어떤 그런 경지에서 크나큰 어떤 자긍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랑을 뽐낸다. 아, 하늘과 땅 사이에는 오직 시인들만이 꿈꿀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일반인들이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시인들만의 어떤 그런 세계를 자연 속에서 어떤 시인들은 그런 것을 꿈꾸고 그런 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시인들만이 꿈꿀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하늘 위에는 특히 그렇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모든 시는 시인들이 비유이며 시인들의 계병이다. 근데 시인이라고 하는 거, 이제 신성한 거 이런 건데 시인하고 시인의 비유다. 이제 시인들이 뭐 신비함 이런 신성함을 일반인들이 이런 것을 갖다가 노래하기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이 신들의 어떤 경지에서 시인들은 뭐 놀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읽어도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우리는 언제나 천상으로, 그러니까 천상으로 구름의 나라로 이끌어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인들은 뭐 이게 뭐 좀 가대망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천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천상에 올라가서 이런 신과도 교감하고 뭐 그런 경지에서 논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구름 위에서 알록달록한 껍데기를 벗어놓고는 이것들을 신이나 초인이라고 부른다. 신이라고 초인은 구름 위에까지 올라가서 자연과 하나 돼서 불밭에서 뒹굴고 노는 그런 것 이상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신과 함께 한다 이 말이죠. 여기 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인이란 말을 이제 부정적으로 여기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의 의미로 초인이라는 말도 니체가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신과 이제 같은 의미로 쓰는 거죠. 구름 위에서 신선도름처럼 그렇게 이제 즐긴다 이 말이죠. 이것들은 여기 구름 위에 앉아 있기에 족할 만큼 충분히 가볍다. 이 모든 신들과 어떻게든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요런 일이 실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손에 닿지도 않는 이런 허황된 것에서 니체는 얼마나 지쳤는가. 나는 정말로 시인들의 신물이 난다. 그러니까 시인들의 이런 과대망상, 좀 앞에는 또 긍정적으로 묘사를 했다가 또 뒷부분에서는 시인들의 어떤 과대망상, 망상적이죠. 환상적이죠. 이렇게 환상적인 이런 노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 시인들에 대해서 이제 경멸스럽다 이 말이죠. 신물 난다. 자라투스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제자는 화가 났다. 침묵을 지키면서 머나먼 곳을 바라보고 나는 오늘에 그리고 옛날에 속하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에 그리고 옛날에 그러나 나의 내면은 내일과 모레와 장래주. 그러니까 이제 니체는 과거 역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과거 오늘에 살고 내일과 미래에 산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렇지 못하죠. 과거 그 역사의 어떤 역사를 망각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도 좀 약하고 그렇게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데 니체는 그런 삶은 아니고 역사에 대한 어떤 책임,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감, 사명감 이런 걸 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초인은 오늘의 시인이든 옛날 시인 오늘세도 난 시인들하면 지쳤다. 그들 모두가 내게는 껍질이면 그러니까 이 시인들도 이런 어떤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시인들도 얕은 바다다 이 말이죠. 껍데기에 불과하고 얕은 바다다. 그러니까 초인적인 어떤 그런 견지에서 보면 시인들이 수준이 한참 떨어지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늘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뭐 신선도름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다 해도 얕은 바다에 불과하다. 초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생각은 충분히 깊지 못하다. 너무 생각이 짧다. 감정은 10년에까지 가라앉지 못했다. 10년이라기보다도 감정도 깊이 내려가지 못했다. 이제 감정의 어떤 그런 감정의 어떤 절정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이도 없고 감정도 너무 얕다는 것이죠. 10년은 끝이 없는 거니까 이거 조금 안 맞는 말입니다. 약간의 육체적 쾌락과 약간의 권태 이것이 지금까지 그들의 최선의 사정. 그러니까 시인들은 고작 하는 게 그 수준을 좀 이런 극단적인 평가인데 육체적 쾌락, 뭐 권태 이 정도 가지고만 일단 사색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를 목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권태라고 하는 것은
뭐 인생이 뭐 고통 아니면 건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요 건태라고 하는 것은 시인들이 어떤 건태 요런 속에서 이제 창조 활동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너무 사람이 뭐 안락하고 이러면은 이런 창조 활동이 나올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떤 지겨움 속에서 어떤 창조가 나오니까 그 시인들은 요런 것을 갖다가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쾌락과 건태 요런 속에서만 조건 속에서만 어떤 세상의 어떤 최대의 어떤 그런 어떤 사색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시인들이. 그들이 타는 하프 소리는 나에게는 모두 유령의 숨결이고 유령이 서쪽지락한 소리로 들린다. 그들은 음향의 어떤 열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알고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시인들의 어떤 그런 내는 소리, 그 소리가 유령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유령의 소리. 그러니까 유령이라는 뭐죠? 죽은 삶의 생의 어떤 그런 심장 소리가 아니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찬미하는 뭐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음향, 음악, 시가 음악하고 이제 연관되니까 시가 노래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열정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음악 시적인 어떤 시가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에 어떤 생동감이 없는 어떤 죽은 그런 시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단 말인가? 모른다는 것이죠. 그들은 내가 보기에 충분히 순결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바다가 깊어 보이게 하려고 그들은 모든 물을 흐려 놓는다. 순결하지도 않고 순수하지도 않고 자기의 바다가 자신들의 어떤 세계가 시적인 어떤 그런 어떤 수준이 높아 보이게 하려고 세상의 모든 물을 세상을 갖다가 흐려 놓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혹세무민한다 이 말이죠.